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이소정이라고 해요. 저는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살기 팍팍할 정도였지만 부모님 사랑만큼은 언제나 충분히 받았던 것 같아요. 비록 애지중지 귀함을 받으며 자란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지만 부모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아빠는 늘 손에 굳은 살이 박인해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루 종일 몸쓰는 일을 하시느라 손마디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면 어찌나 따뜻하고 다정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빠는 묵묵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편은 아니셨지만 꼬깃꼬깃 접은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필요한 거 사하고 한마디 건네주시곤 하셨는데 그 짧은 말 속에는 아빠의 모든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늘 바쁘게 사셨어요. 고정적인 일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식당 일이며 동네 가게 봐주는 일 같은 것들을 쉬지 않고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니시느라 끼니를 거를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빠와 저를 위한 밥상만큼은 늘 제때 맞춰 따뜻한 국을 끓여 준비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엄마가 허겁지겁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 한쪽에 남겨둔 찬밥을 후다닥 말아먹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었죠.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혔던지 엄마 설거지를 돕기 시작한 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는 제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하냐며 하지 말라고 하시고 눈시울을 붉히셨던 적도 있었지만 전 그렇게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지만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들이기도 하셨어요. 아빠는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곤 하셨고 엄마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 나누는 봉사를 계속하셨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전 두 분을 보며 저절로 배우며 자랐던 거죠. 사실 아주 어렸을 땐 그런 부모님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나눔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세상을 배웠어요. 두 분이 제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두 분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또한 부모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자란 거죠.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아빠의 손길, 찬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던 엄마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진 못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마음의 풍요를 품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없는 주제에 누가 누굴 동정하냐고 가시도 튄 말을 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런 일로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의를 베풀며 제 소신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의 인연의 시작도 그런 저의 소신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저의 대학 선배였어요. 남편은 얼핏 봐도 엄청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시골 출신의 고학생이었죠. 행색도 그러했거니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도 많이 해서 동기들은 이미 다 한참 전에 졸업했고 남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시 근로장학생으로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조교 언니가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대학까지 온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상황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갔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인연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을 땐 둘 다 대학생이었고 저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였지만 남편한테 돈 쓰게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돈 안 드는 데이트를 골라서 하고 다녔죠. 선배,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어? 점심? 그냥 뭐 빵 하나 먹었어. 또? 에이,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다. 빵 하나 먹고 아르바이트 가서 어떻게 해. 제발 밥 좀 챙겨 먹어. 학생 식당 밥 잘 나온다니까. 우리 건물에서 학생 식당 너무 멀고 아무리 그래도 빵이 더 싸지 뭐. 돈 아껴야 해. 곧 등록금 내야 하잖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도시락 싸올까? 그러자. 내일부터 도시락 같이 먹어. 도시락?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넌 조교 선생님이랑도 같이 먹어야 하잖아. 뭘 대단한 걸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먹는 것들 가지고 김밥 같은 거나 싸울 생각인데? 조교 언니한테는 잘 얘기하면 돼. 아휴, 너한테 그렇게 패 끼치고 싶지 않은데. 아유, 맨날 빵이나 컵라면 같은 걸로 끼니 때우는 게 더 패 끼치는 거거든? 그니까 내일부터 나랑 도시락 같이 먹는 거야? 알겠지?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걸 싸와서 남편과 캠퍼스에서 나눠 먹으며 소풍 기분을 내기도 했어요. 그 시절엔 그런 것도 다 낭만이잖아요. 남편은 형편이 그러하니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고 사는 것처럼 산다며 행복해했고 저 역시 남편과의 그런 알콩달콩한 연애가 무척이나 좋고 뿌듯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아무리 그래도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고 비싼 선물도 받고 싶고 그렇지 않아? 진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너는 진짜 보통 여자애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 특이해. 그건 선배도 마찬가지지 뭐. 선배도 보통 남자들이랑은 달라. 그니까 우리가 잘 만난 거지. 그래,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네. 그래도 나중에 돈 벌면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아유, 좋은 데는 됐고 나중에 돈 벌면 배낭 하나씩 메고 아무 계획도 없이 훌쩍 떠나는 여행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거 너무 좋은데? 지금은 돈도 없고 배낭도 없지만 아무 계획 없는 데이트는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자. 어디든 좋아. 뭐야? 그거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 도서관까지 가서 책 한 권씩 빌려오는 거 어때? 좋아. 그럼 내가 도서관 앞에 복지센터 건물에서 아이스크림 쏠게. 우와, 진짜? 완벽한 데이트네. 너무 좋다. 그때 학교 안 복지센터에서 팔던 아이스크림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나란히 걷는 것만 해도 행복한 데이트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다 너무 좋았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데이트였던 거죠. 그러다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확실한 뒷바라지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자꾸만 휴학을 하면서 졸업이 미뤄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등록금을 보태주기도 했고 그야말로 뒷바라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제 도움을 받아 학부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 원하던 곳 입사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평소 남편이 존경하던 교수님 제안으로 연구실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일하며 학비 지원받아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학비가 들지 않으니 휴학할 걱정은 없었지만 연구비로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남편 생활비도 거의 제가 대주면서 남편 자취방 드나들며 살림도 거의 제가 살아주다시피 했는데 이럴 거면 그냥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고 염치 없어 하는 남편 설득해서 살림을 합치게 됐던 거예요. 어린 시절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서 가졌던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지도 않았으니 저희의 결혼은 낭만보다는 실리로 맺어진 결실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 함께할 거라는 그 의미만큼은 제 가슴을 설레게 했고 형편이 어렵고 빠듯했지만 제게 신혼 시절은 달콤했던 추억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거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겨울이 막 시작되려던 쯤 결혼을 했는데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죠? 일어나자마자 옷 껴입고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새벽 아침 공기 가르며 쌀 씻고 달걀 풀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면 밥 짓는 냄새가 가득 퍼지는데 그러면 그제야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한참 밥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꿈속을 헤매는 듯한 얼굴로 부스스하게 거실로 나와서는 눈을 비비며 꾸벅꾸벅 대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귀여우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 크지도 않았지만 남편과 이른 아침 마주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 제 신혼집이 세상 그 어느 호화로운 집들보다 근사하고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학부를 졸업했지만 석박사 통합과정을 시작해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니 남편이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봐야 저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이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었으니 생활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죠.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집세랑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것들 제하고 남은 것들로 밥해 먹고 살았어요. 대형마트는 부담스러워서 동네 시장을 애용했는데 퇴근하고 달려가면 그날그날 세일하는 것들을 요긴하게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채소 한 단, 두부 한 모, 생선 한 마디를 사더라도 싸고 좋은 것들 골라 사려고 늘 시장을 빙글빙글 돌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단골도 생기고 장보는 요령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상들 또한 제게는 다 행복이었죠.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 키우는 재미는 또 다른 거라는 걸 깨달으며 더 열심히 살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집에 와서도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는데 그럴 때도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 남편 책상에 올려놓곤 했어요. 고마워. 마침 커피 한 잔 딱 생각났는데 당신 아직 안 잤어? 아직 안 잤어. 나도 책 좀 읽다가 자려고. 그나저나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그러면 이거 좀 봐줄래? 이 부분은 좀 쉽게 풀어서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당신 작문 실력 좋잖아. 보고서도 늘 잘 썼고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볼게. 아, 이게 번역체 어투여서 더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해외 학술지 같은 것들은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말로 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오, 그래. 훨씬 나은 것 같다. 역시 당신 최고야. 논문 초안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가고 본문에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고마워. 그런 식으로 방향 잡아서 다시 한번 써볼게. 제가 남편이 하는 공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전공의 같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준 것이었는데 남편은 저의 작은 의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했어요. 남편의 꿈을 응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고 저는 그 역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저를 위한 소비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남편이 논문을 쓰는 동안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다음 주 식비를 계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때로 주변에서 제게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사냐고 결혼하고 내 인생이 더 없어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제 역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 저희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고 자라는 아들을 보며 미래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논문이 심사에서 통과한 날 편의점 맥주 한 캔으로 축배를 들었어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저는 행복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시절을 후회하진 않아요. 최선을 다했던 저의 노력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마치고 박사 후 연구원 과정까지 마친 후 전임 강사를 하면서 논문을 하나 더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꽤 괜찮은 학술지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조교수 임용에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학부를 오래 다녔잖아요.
나이도 많은 편이고 어디 무슨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니 사실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력으로 모든 걸 다 증명해버린 거죠. 남편이 조교수가 되고 나서는 저의 내조도 좀 달라져야 했어요. 본격적으로 승진 체계에 발을 들인 것이니 부교수 승진을 위해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의 내조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 계급이 제 계급이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군인들 와이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 또한 그런 체계나 기강이 센 곳이다 보니 정말 여러모로 제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은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었고 곧 부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좀 힘든 일들을 겪게 됐어요. 새로운 상사가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아,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 사사건건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경력직 입사여서 우리 회사 시스템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일은 몇 배로 힘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당신 상사로 온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 잘 맞춰줘 봐야지. 누가 몰라? 그러니까 그 비위 맞추느라 내가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성질 같아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런다고 뭐가 나아져? 당신 기분만 더 나빠지지. 아, 난 뭐 학교에서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아. 더럽고 치사해도 다 참는 거지. 나도 당신한테 이러지 누구한테 이러겠어? 참다 참다 나도 답답하니까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런 당신이 참 한가하다 싶어. 난 지금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서류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한가롭게 상사 뒷담화나 하자는 거야? 아니, 난 그냥 한마디 하는 걸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미안한데 난 그런 얘기 들어줄 시간도 별로 없고 나까지 필요하게 할 건 없잖아. 난 내 할 일 좀 할게. 남편은 그렇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 감정에 전혀 공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자기처럼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저를 어이없게 만들길래 저도 두 말 안 하고 입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힘들 때 제가 힘이 되어줬던 것들은 다 잊은 것인지 너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도 논문 쓰면서 몇 번이나 포기할까 소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게 옆에서 용기를 주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물론 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그랬던 제 노력을 남편은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서운한 일들이 생겼어요. 남편이 조교수 임용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길 기대하고 그에 맞춰 저희 집 생활비 지출 항목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책임지던 부분을 전혀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조교수 임용이 되고 첫 월급을 받은 후에도 남편이 별말이 없어서 그때 제가 넌지시 남편한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보, 월급 들어오지 않았어? 우리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좀 보자. 생활비? 내 월급에서 생활비를 내라는 거야? 당신 월급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그렇긴 해도 이제 당신도 월급을 제대로 받게 됐으니까 뭐 적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아니, 내가 교수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 교수라는 위치에 맞게 품위 유지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승진을 해야 하는데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려면 그런데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아. 알면서 왜 그래? 그래도 생활비로 얼마쯤은 내놓을 수 있지 않아?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야. 나한테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교수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모임에도 더 나가야 하고 후배들한테 밥도 좀 사야 하고 말이야. 당분간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생활비를 좀 책임져주면 좋겠어. 난 그래도 얼마쯤은 당신이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금도 다 알아봤는데 이율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적금보다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두고 봐. 내가 교수로 자리 잘 잡을 테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잖아. 교수만 되길 바라며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나 혼자 좋자고 이래? 내가 부교수 되고 인정받으면 당신이나 우리 아들한테도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 우리 둘 다 잘 되는 거 맞아? 당신만 잘 되는 거 아니고? 아, 이야기 길어지면 싸우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자. 생활비 문제는 일단 조금 더 지나서 다시 얘기해. 제 입장에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편은 대화를 끝내려고만 했고 이후로도 늘 그런 식의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자기 성공을 자신만의 공이라 생각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부수적인 혜택들은 저와 나눌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몇 번 더 다투기도 했지만 늘 결론은 나지 않았고 같은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남편 때문에 저 혼자 답답해하고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곤 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내놓기 시작은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찌되었거나 그래도 남편이 부교수로 승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힘을 내려고 했는데 살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는 게 어디 그렇던가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는 꼭 안 좋은 일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편찮으시게 된 겁니다.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초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암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게다가 보험을 따로 들어두시지 않고 저축을 하자는 주의셨는데 돈이 좀 모이면 또 좋은 일 하는 데 쓰시고 그러셨던 바람에 수술비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잔인한 엄마의 발병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슬프고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했죠. 젊은 시절 엄마는 늘 바쁘게 사셨다고 했잖아요. 가족을 위해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엄마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셨어요. 끼니를 거르는 일도 허다했고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엄마에게 엄마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에서 이렇게 돌아온 걸까요? 몸속에서 천천히 자라난 병이 그동안 엄마가 홀대해왔던 몸이 이제 와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정작 엄마는 담담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큰 병도 아니고 요즘은 다 잘 고친다고 하더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지만 병원비 걱정은 어떨 수 없이 당면한 문제였던 겁니다. 엄마 자신을 위해서는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으셨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도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병원비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민할 것도 없이 결정했어요.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서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마저도 너무 미안해 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봉사활동 다니실 수만 있게 된다면 그깟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상담받고 대출 서류 만들어 왔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대뜸 그걸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학교 일을 많이 하는 남편이니 남편 서재는 연구실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복사기에 파쇄기까지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파쇄하는 거 아니야. 파쇄기 이거 참 잘 샀다 싶은 보람을 이렇게 느끼네. 역시 서류는 이렇게 파쇄를 해야 해. 뭐? 진짜 어이없네. 그거 내가 만들어 온 내 서류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걸 그렇게 다 갈아버려? 무슨 권리라니. 어이없는 게 누군데 이래? 아니 장모병원비를 왜 우리가 대야 해? 뭐? 지금 말 다 했어? 장모님도 아니고 뭐 장모병원비? 쓸데없는 걸로 꼬투리 잡지 마. 처가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냔 말이야.
처가라고 있는 거 도움 한 번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2년 집구석 목숨이 나랑 뭔 상관이야. 당신 미쳤어? 미쳤구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당신 뭐 술 취했니? 아니, 나 술 한 방울도 안 마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멀쩡해. 아, 내가 무슨 틀린 말이라도 했냐? 2년 집구석 목숨이라는 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어떻게 이게 당신 본 모습인 거니? 나도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과 정 교수는 처가에서 유학까지 보내줘서 다녀온 사람인 거 알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집 돈 많아서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당신 유학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안 보내준 것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마음 써주신 게 얼만데. 그딴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받은 거 하나 없이 무슨 병원비를 댄다는 거야. 아, 잔말 말고 절대 안 돼. 기가 막힌다 정말. 아버님 병원비 댈 때는 우리가 당연히 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수술비는 우리가 좀 내면 안 되니? 우리 아버지는 경우가 다르지. 뭐가 달라? 우리 엄마도 아버님이랑 똑같이 우리 가족인데. 네 가족이지. 아니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별로 잘 모르겠네. 하, 그래 다 그렇다고 쳐.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내 월급으로 갚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돈 한 푼 손댈 것도 아니라고. 네가 번 돈이라고 다 네 돈이냐?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내는데 그럼 네 월급도 우리 돈이지. 이제 와서 꼴랑 그 생활비 좀 낸다는 걸로 생색이라도 내려는 거야? 교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내고 있어. 이거 왜 이래? 그건 그래. 뭐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히는지 헛기침만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희 엄마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시부 병원비는 물론이고 시댁에 들어간 돈이 적지 않은데 그때마다 남편은 물론이고 저 또한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비하면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니 친정을 도울 일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렇다고 시댁이랑 친정의 비중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남 돕는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남편은 그걸 비웃듯이 말할 때도 있었고 동료 교수들 처가와 저희 집을 비교하면서 저희 집을 무시하기도 해서 야속할 때가 덜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막말을 하며 본색을 드러낸 적은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실망이 너무 컸고 또 무엇보다 억울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남편을 믿고 희생하며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 정말 대학 때 당신 만나서 함께한 게 몇 년인데 본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되네. 비아냥거리지 마. 아, 누구라도 나처럼 생각하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럼 앞으로 나도 당신 부모한테 똑같이 할게. 두고 봐. 야, 너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랑 같아? 뭐가 달라? 나도 우리 부모님 귀한 외동딸이야. 그리고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씩 내는 걸로 하고 각자 효도는 셀프로 하면 되겠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봐주면서 살았는지 한번 느껴봐. 이게 아주 교수 사모님 소리 좀 듣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뭐야. 야, 네가 잘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줄 알아? 그게 다 내 덕분 아니야? 아,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알아? 그 잘난 교수 만든데 내 지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학부 때 등록금 보태준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 줄고 다 내가 됐고 회사 다니면서 살림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했어 내가. 근데 내가 왜 자격이 없는데? 그게 딱 네 수준인 거라고. 살림이나 하는 거 말이야. 아, 어디서 어이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남편과 저는 점점 더 언성을 높여 싸웠고 남편은 더욱 심한 막말들을 인격모독 수준으로 해댔는데 그때 7살 난 제 아들이 제 전화기를 들고 제 옆으로 와서 엄마 외할아버지 화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제 전화기를 보니 아들이 저희 아빠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던 중에 친정아빠가 제게 영상통화를 걸어오셨는데 아들이 그걸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남편과 제가 싸우는 모습이 친정아빠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가 된 거죠. 저는 친정아빠에게 남편이 저와 저희 집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을 다 들켜버린 것이 너무 속상했고 마음 아팠어요. 아빠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남편놈 인생은 그 영상통화 한 통으로 인해 개박살 나게 됐거든요. 그 전화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지금도 남편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아빠의 그 영상통화는 남편 인생을 나락 보내는 동시에 제 인생을 구원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아빠가 제게 영상통화를 거신 건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거셨던 거였어요.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 아빠도 마음이 착잡하셨을 테지만 아빠는 그럴수록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환자인 엄마에게도 정신적으로 좋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 꾸준히 다니시는 봉사단체 모임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봉사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곳으로 단체 내에서 아빠의 영향력이 꽤 큰 모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아빠가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놀고 먹는 모임도 아니고 봉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단체의 모임이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아빠의 위치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엄마를 응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 신규 회원으로 오신 분이 남편 학교 학과장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빠가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평소에도 교수 사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런 사위에 말하자면 상사를 같은 모임에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영상 통화를 거셨는지 너무 짐작이 됐어요. 아빠는 교수 사위 자랑도 할 겸 승진 앞두고 있는 사위 잘 좀 봐달라는 마음으로 영상 통화까지 연결을 하셨던 겁니다. 물론 아빠의 의도와는 달리 일이 진행이 됐지만 그 덕분에 남편이 막말하며 그 꼴값을 떠는 걸 친정아빠는 물론이고 학과장님도 다 보게 되신 거죠. 그 학과장님은 저도 잘 아는 분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 계셨던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시고 그 사모님께도 제가 꽤 잘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사모님이랑은 개인적으로 따로 뵙기도 하면서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맨손으로 일궈낸 저희 부부의 성공을 대견해 하면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한 번씩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모님이 그걸 무척이나 인상 깊어하셨고 사모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학과장님께도 하셨을 테고 그러다 저희 아빠가 활동하는 봉사단체에 찾아가게 되셨던 것 같아요. 제게는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고 많은 봉사단체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신 건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학과장님은 가난한 고학생 출신이었던 남편을 늘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남편의 지도 교수님은 아니셨지만 논문을 쓸 때도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또 남편이 학교에서 그렇게 몸 아끼지 않고 솔선수범으로 나섰으니 예쁘게 보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가정에 충실한 모범 가장 행세까지 하면서 아주 바른 생활의 표본인 것처럼 행동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내조를 훌륭하게 해냈으니 드러난 남편의 실체에 학과장님도 제대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학과장님이 보신 남편의 민낯은 일파만파 확산되어 예정되어 있던 부교수 승진이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교수직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빠는 봉사단체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회원이라 다른 회원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분이셨고 학과장은 신규 회원으로 들어와 단체에서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에 더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진짜 발 벗고 나서서 제 남편의 만행을 까발리는데 앞장서 주셨어요. 교수 사회가 유난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특히 윤리도덕 문제에 민감한 곳이라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게시판 같은 곳에 사생활이 잘못 폭로되면 정 교수도 옷 벗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조교수 따위야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팔이 목숨인 거죠. 그렇게 남편 사건이 터지자마자 남편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동료 선후배 증언과 학생들의 이야기들까지 게시판을 통해 본물 터지듯 쏟아지며 삽시간에 남편은 쓰레기가 되었어요. 그게 남편이 본 모습이니 억울할 건 없겠죠. 저는 아빠와 영상통화를 했던 바로 그날 밤 바로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나와버렸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설 곳 없어진 남편이 친정으로 저를 찾아와 살려달라며 빌고 매달리더군요. 다 예상했던 상황이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쌍한 척 하려고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문을 열어주자마자 달려들어와서는 무릎 꿇고 앉아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같이 아들 키우며 꿈꿨던 미래가 있잖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어디서 내 아들 들먹이면서 수작이야. 사랑? 사랑이 뭔지는 알아? 아빠가 돼서는 모범이 되어야지 무슨 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 가난해도 행복했고 당신은 항상 내게 웃어주는 사람이었어. 아들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젠 추억팔이니? 그땐 난 미래가 있다고 믿었어. 함께 노력하면 뭐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넌 교수 되자마자 달라졌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난 그때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웃기지 마. 당신 나한테 그러더라. 사모님 소리 듣더니 뭐라도 된 듯 도취된 거 아니냐고. 내가 보기엔 딱 네가 그랬어. 조교수 되면서 바로 어깨에 힘 바로 들어갔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 진짜 화가 나는 건 학교에서는 여전히 굽신거리면서 나한테만 그랬다는 거야. 당신 부교수 만들려고 나도 덩달아 다른 교수 사모들한테 굽신거려야 했는데 그런 내공을 네가 다 알기나 하니? 모르지 않았어. 그걸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다만 그땐 나도 더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생활비 제대로 안 내놓고 그 돈으로 네 품위 유지한답시고 옷 사입고 구두 사고 가방 사고 선후배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그러고 다녔니? 너 그거 즐긴 거잖아. 내가 생활비로 늘 쪼들리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승진해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말이야. 부교수 되고 나면 끝이 있었을까? 달라졌을까? 아니, 그땐 또 그 다음 목표 내세우면서 똑같았을 거야. 이제 난 확실하게 알게 됐어. 너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뭔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나랑 이혼해도 학교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를 찾아 매달리는 일도 없었을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지. 제가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팩트 폭격을 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절실한 척하며 아들 팔고 옛날같이 고생했던 시절 추억팔이 좀 하면 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야말로 저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남편의 민낯에 제대로 실망하고 저는 깨달은 바가 많았거든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즐겁게 했던 저의 희생은 남편에게 전혀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남편이 누리게 된 명예는 남편 혼자만의 것이고 제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은 그 모든 것들을 저와 함께 나눌 생각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모든 걸 빤히 다 꿰뚫고 있다는 걸 남편도 느꼈을 테고 그런 식으로 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당신 마음이 바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거 인정할게. 대신 당신이 나서서 이 사태를 잘만 수습해준다면 나 교수 자리 유지할 수도 있을 거야. 그게 진정한 내조 아니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내 월급에서 생활비도 확실하게 내놓고, 아니, 당신한테 경제권 줄 테니까 잘 관리해줘. 당신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어? 난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
웃기는 소리 작작해. 내가 왜 나서서 당신을 도와? 정말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경제권 같은 소리 하네. 다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양육비나 보내. 그래, 그 양육비라도 제대로 보내려면 내가 학교 잘려서야 되겠어? 그리고 이혼한다고 내가 아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내 명예를 지켜줘. 여보, 부탁해. 명예 같은 소리 하네. 너한테 그딴 게 있기는 하니? 우리 엄마 수술비 대출 받으려고 준비해둔 서류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던 너란 인간이 다 까발려졌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럴 마음도 없어.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장모님 병원비 대출, 그것도 내가 내 이름으로 받을게. 지금까지 사위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보, 나 좀 도와줘.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학과장님께도 말 좀 잘해서. 아이고, 정말 한심하다. 내가 너 교수직 지켜주려고 같이 살게 생겼니? 내가 왜? 너 성공할 때는 혼자 잘난 줄 알더니 잘리게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니? 내 돈으로 생활하면서 내 돈으로 네 돈이라고 생각하던 네가 이제 와서 내 도움이 필요한다고 하니까 이런다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아니랬던 거 알아.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다 당신에게 위임할 거라니까. 아니, 더 이상 너한테 착취당하며 살 생각 없어. 그럼 우리 아들은 애한테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 듣게 할 거야, 정말? 하참, 그동안에도 아빠 역할 해준 거 별로 없잖아. 이제 와서 아빠 노릇 어쩌고 하는 거 정말 어이없고 토 나오니까 그만해. 나한테 노력할 기회를 줘. 정말로 달라질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당신도 나를 사랑했었잖아. 그 시절은 그냥 그랬던 추억으로 둘 테니까 걱정 마. 그 시절의 내 모습이 예뻐서 그 기억마저 나쁘게 남기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앞으로는 없어. 너란 인간이랑은 어떤 미래도 없다고. 이미 네가 놓쳐버린 그 수많았던 기회를 생각하며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남편을 대하며 내쫓았고 이후 이혼 소송을 잘 진행해 제가 원하던 방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정아빠가 영상통화 내용을 다 녹화해둔 덕분에 남편의 폭언과 망언은 이혼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신혼 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가장 역할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했던 것 등이 입증되었으니 제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육권과 양육비는 당연한 거죠.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참으로 찌질한 모습만 보여주더군요. 만날 때마다 빌며 매달리더니 나중에는 지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알고 보니 그날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잘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더 이상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일로 또 제게 화풀이 같은 걸 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제 생각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학에서 잘리고 어디 변두리 입시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으니 일반 기업 입사는 어림도 없고 그런 학원에서라도 받아준 게 용한 거죠. 월급 꼬박꼬박 받아서 양육비나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양육비 미루기라도 하면 바로 일한다는 그 학원에도 다 폭로하고 어디서도 발 못 붙이게 할 거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그게 겁이 나긴 했는지 지금까지는 잘 보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혼자서도 아들 잘 키울 자신이 있답니다. 엄마 수술비는 재산 분할한 것 중 일부로 도왔고 수술 경과도 아주 좋아요.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들 키우며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건강을 되찾으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젊은 시절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이제는 조금만 더 엄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달라는 부탁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좋지만 조금만 덜 희생하고 조금만 덜 베풀고 그래서 조금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세요.
몸이 회복되기만 하면 당장 봉사활동부터 하러 달려나가실 거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분들이시니까요. 또 그런 모습을 제가 존경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엄마를 조금 더 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는데 바빠 손주 구경도 많이 못 시켜드렸는데 요즘은 매일 저희 아들 보면서 힐링한다고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이 아직 어려도 속도 깊고 말도 예쁘게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다시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처음엔 어떨지 몰라서 걱정도 좀 했어요. 게다가 제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던 건 제 아들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집안 곳곳에는 제가 자라던 시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갖고 온 공간 특유의 따뜻함도 있어요. 어릴 적 제가 쓰던 방은 이제 제 아들의 방이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잘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이제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부모님은 늘 그렇듯이 온화하고 다정하게 제 아들을 대해주세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저희 아빠 손을 잡고 시장에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가족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교수 아빠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빠 일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희 아들도 분명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에게 그런 걸 해주고 싶어요.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희생하고 배려하며 살았죠.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때로는 저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지만 저 자신도 함께 돌볼 거예요. 이혼하고 나니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여유로운 것 같기도 해요. 남편 눈치 볼 일도 없고 무엇보다 남편 밑에 예상치도 못하게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 제가 계획을 세워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전에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하고 나면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마저도 늘 가족을 위해 썼고 뭐라도 하나 저를 위한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월급으로 저희 부모님께도 맘껏 해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곳에 돈이 쓰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허울뿐인 교수 품위 같은 허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제 삶을 위해 쓴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이혼 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빠 눈치를 나름대로 많이 봤던 아들인데 이제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실패한 결혼을 곱씹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선택한 저 자신을 대견해 하면서 살 거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이 더 기대가 돼요. 더 이상 남편 그늘에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가꾸며 살 거예요. 이제야 진정한 저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길에 제 부모님과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들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